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지프 랭글러 4x2입니다. 랭글러는 지프의 정통 오프로더죠. 그리고 브랜드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랭글러는 그동안 내연기관만 나왔는데 현행 모델에는 하이브리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차명의 4x는 사륜과 일렉트릭을 의미를 합니다. 국내에는 오버랜드와 오버랜드 파워탑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요. 두 트림의 결정적인 차이는 루프 시스템이죠. 오버랜드 파워탑에는 전동으로 개폐가 가능한 소프트탑이 적용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오버랜드 파워탑이고요. 가격은 8,690만원입니다. 보통 랭글러처럼 헤리티지가 긴 차 또는 이렇게 독보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는 차는 외장 디자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이 차도 구형에 비하면은 외장 디자인이 세부적으로 많이 다듬어지긴 했지만 기본적인 틀은 거의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세로형 그릴은 지프 특유의 디자인이고요. 헤드램프는 동그란 모습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는 LED고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등 또는 주간등인데, 요즘에는 방향지시등과 주간등이 헤드램프에 통합된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양쪽에 좀 넓게 배치를 했습니다. 핸더 쪽에 있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범퍼인데, 이 범퍼가 옆에서 보면은 굉장히 많이 좀 튀어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와는 달리 이 보닛의 끝부분은 거의 수직으로 서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자인이 센터페시아 디자인과도 좀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SUV도 보닛의 끝을 좀 낮추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이 보닛이 전체적으로 좀 높은 편이고요. 이 보닛에는 이렇게 벤트가 있는데 이게 장식은 아니고요, 뚫려 있습니다. 특히 보닛의 가운데 부분은 양쪽 사이드보다 더 높고요. 여기에는 이렇게 플라스틱 장식 있잖아요. 이거는 앞유리를 눕혔을 때 여기다 이제 갖다 대는 그런 용도 같고요. 또 특이하게 와이퍼 워셔액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앞유리와 워셔액 그 노즐이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이 보닛 여는 것도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이 양쪽에 있는 레버를 딱 풀러서 이렇게 열면은 보닛이 열리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 안쪽에 그 레버를 당겨서 이렇게 잠금을 해제를 하잖아요. 이 차는 이 잠금 해제 장치가 이 바깥에 있습니다. 참고로 이 잠금 해제 장치는 보기에는 약간 좀 되게 무겁고 그래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게 잠그거나 풀기가 굉장히 쉬워요. 이렇게 되게 간단하죠. 요즘에는 굉장히 보기 드문 게 또 하나 있는데, 바로 이 안테나예요. 요즘에 이렇게 외부 안테나가 있는 차가 거의 없죠. 근데 이 차는 이렇게 외부 안테나가 뒤도 아니고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공기 저항이나 그 바람 소리를 별로 고려를 안 한 것 같은, 이게 외부 안테나가 있어도 이게 뒤쪽에 있으면은 바람 소리가 조금 덜 할 건데, 이렇게 앞에 있으면 아무래도 바람 소리가 좀 더 나겠죠. 참고로 이거는 이렇게 풀 수가 있습니다. 보통 랭글러 같은 차는 유행이나 에어로다이내믹 이런 데서 약간 좀 벗어나 있는데, 이 차도 옆에서 보면은 윈드실드가 좀 굉장히 많이 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속으로 좀 주행하면은 서 있는 유리 때문에 바람 소리가 좀 더 많이 납니다, 다른 차들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유리는 이렇게 앞으로 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뒤쪽에 있는 공구를 이용을 해서 열어야 돼요. 외부의 등화류 중에서 디자인적으로 가장 예쁜 게 이 사이드미러의 방향지시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방향지시등이 그 자체가 좀 예쁘기도 하지만 이 색깔 자체가 좀 괜찮네요. 이 차는 차체 사이즈 대비해서 유리의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 밖에서 보면은 이 차가 전체적으로 좀 네모 반듯하잖아요. 좀 직선이 많이 쓰이고, 그렇다 보니까 저 유리도 다 네모 반듯 또는 저 모니터와 좀 비슷한 그런 네모 반듯한 비율이에요. 뒷모습 역시도 전통적인 디자인이고 네모 반듯하죠. 그리고 요즘에 SUV에게는 보기가 힘든 저 스페어 타이어가 이렇게 트렁크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뒷유리의 면적은 크지만 일정 부분 저 스페어 타이어 때문에 조금 제한이 되죠. 트렁크에는 4x 레터링이 붙어 있고요. 보통 트렁크에 차명이 붙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미국 차는 측면에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양쪽 팬더에는 로고가 여러 개가 붙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밑에 랭글러가 있고 지프가 있고, 그 위에 트림 이름인 오버랜드가 있습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라서 외부 충전이 가능합니다. 충전 포트는 이 앞쪽에 있고요. 프론트 팬더 이렇게 누르면은 커버가 열리고요. 국내에서는 220 가정용으로만 충전이 가능하고요. 1회 충전으로 가능한 주행거리는 32km입니다. 참고로 랭글러 4x는 하이드로 블루와 화이트, 블랙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 이 하이드로 블루가 새로 추가된 색상이죠. 굉장히 진한 파란색이어서 멀리서 봐도 눈에 잘 띄고 개성이 있는 색상입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듀엘러 HT, 사이즈는 255에 70R18입니다.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520이고요. 그러니까 확실히 올로드용 SUV와는 달리 편평비가 높죠. 요즘에는 SUV라고 해도 저렇게 70 시리즈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아무래도 오프로드가 위주라서 편평비가 높은 타이어를 꼈습니다. 랭글러는 정통 오프로드 모델이고 실내 디자인도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내의 전체적인 레이아웃이 일반적인 차와는 좀 다르죠. 특징 중에 하나가 대시보드인데, 보통 요즘에는 SUV라고 해도 대시보드가 앞으로 좀 쭉 뻗어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대시보드의 폭이 좀 좁습니다. 그래서 딱 한 뼘 정도밖에 안 돼요, 대시보드의 폭이. 그리고 대시보드 높이가 꽤 높은 편이고, 시트 포징 가장 낮게 하면은 이 대시보드가 눈 높이보다 약간 좀 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랭글러가 풀 체인지가 되면서
실내 디자인 또는 소재가 많이 좋아졌는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내장재 만져보면은 좀 되게 단단한 그런 소재가 주류를 이뤘는데, 여기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존에 비하면은 좀 부드러운 소재가 많이 가미가 됐습니다. 정통 오프로드 모델답게 필러에는 굉장히 좀 튼튼해 보이는 그런 손잡이가 있고요. 실제로 타고 내릴 때 이 손잡이를 잡으면은 좀 더 편하죠. 특징 중에 하나는 대시보드 중앙에 있는 수납 공간인데, 양쪽에 얕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이게 핸드폰을 이렇게 놓거나 또는 딱 거치할 수 있는 뭔가 그런 용도 같아요. 심지어 이 차는 앞유리가 좀 이렇게 많이 서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딱 거치하면은 뭔가 핸드폰으로 내비게이션 보고 다닐 수 있는 뭐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니터는 8.4인치가 적용이 됐고요. 사이즈가 아주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비율이 좀 달라갖고, 그러니까 요즘에 나오는 신차들은 대부분 와이드 타입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모니터가 거의 정사각형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차들과 비율이 좀 다르고요. 이게 뭔가 미국의 주와 좀 비슷한 게 아닌가. 미국 중서부 보면은 주들이 다 이렇게 네모 반듯한데 그거를 좀 형상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모니터는 따로 물리 버튼이 없고요. 전부 터치 스크린으로 작동을 하고, 요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로 사용하는, 그러니까 바로 갈 수 있는 그런 버튼을 7개를 배치해 놨죠. 지금 이 라디오고, 이게 공조장치. 이 공조장치 화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폰트가 다른 브랜드는 다르지만 미국 차와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컨트롤로 들어가면은 여기는 운전석 열선과 시트 열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룸미러 디머도 여기서 컨트롤 합니다. 그리고 후방 카메라도 있고요. 후방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게 보는 것보다는 화질은 좋은 편인데, 이게 따로 이거 외에는 따로 지원되는 앵글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이런 설정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카메라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지연과 액티브 가이드라인 또는 고정 가이드라인, 이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들어가면은 이 차가 갖고 있는 메뉴들이 여기 다 모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오프로드 페이지로 들어가면은, 참고로 이 오프로드 페이지는 로딩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지프답게 여기 표시되는 그림이나 이런 문구도 좀 다르죠. 여기서는 드라이브 트레인의 작동 상황을 한눈에 확인할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액세서리 게이지. 보통 미국 차를 보면은 쉐보레도 그렇고 이런 변속기 온도, 그러니까 다른 브랜드 잘 안 보여주는 그런 정보도 여기서 이제 표시를 하잖아요. 이 차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피칭과 롤링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이렇게 밑에 이 하이브리드 아이콘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 이제 출력 현황과,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모드 또는 주행을 할 때 여기서 엔진 배터리 공조 이 작동 상황을 숫자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트릭 컴퓨터고요. 여기서 예약 충전을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eSave로 들어가면은, 이게 eSave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배터리 절약과 보존 또는 충전 위주, 그거를 이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자기가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세팅으로 들어가면은 이런 메뉴가 나오는데, 이게 보는 것과는 달리 이 안쪽에 있는 메뉴가 생각보다는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명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시간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앞쪽에 위치한 송풍구 디자인은 동그란 원형인데, 이것도 뭔가 약간 좀 레트로 같죠. 그리고 이 날개 같은 경우에는 이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리고 돌릴 때 이 소리도 이렇게 좀 플라스틱 소리인데, 이 소리가 생각보다는 꽤 듣기가 좋고요. 이렇게 이제 닫을 수가 있죠. 모니터 아래쪽에는 공조장치 패널이 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차로는 좀 드물게 센터페시아 부분에 버튼이 굉장히 많은 편이고요. 요거는 오디오 볼륨이고, 이거는 공조장치고요. 그리고 이 가장 오른쪽에 있는 다이얼은 이 모니터 내 메뉴를 이동하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버튼의 그 작동감이라든가 조작 또는 이 패널의 위치, 이런 건 좋은데, 요 다이얼 3개 있잖아요. 이 3개가 약간 좀 짧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통 센터페시아라고 불리는 부분도 다른 차와는 좀 디자인이 다르죠. 모니터부터 이 아래쪽의 디자인이 절벽처럼 뚝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의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조금 멀어 보이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차들과는 달리 윈도우 버튼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에 가운데 윈도우 버튼인 차가 좀 드물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C거잭, 그러니까 C볼트인데, 요즘에 아직도 C볼트가 있는 차가 많지만 이 차는 뭔가 굉장히 사용하기 좋은 곳에 이 C볼트가 있고요. 심지어 여기 커버에 담배 그림도 되게 좀 선명하게 있어갖고 뭔가 약간 좀 생소해 보입니다, 요즘에는. 그리고 이 커버를 열면은, 이게 지금 220 같잖아요. 220은 아니고요. 이렇게 US 단자 2개죠. 그리고 이 아래쪽에는 이렇게 얕은 수납 공간이 있는데, 이게 물건 넣으면은 흘러내리지 말라고 이렇게 턱까지 있거든요.
근데 이제 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게 좀 짧아갖고 뭔가 핸드폰이나 다른 물건을 좀 놓기는 좀 애매한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에서 디자인이 가장 좋고 또는 조작감이 고급스러운 부분이 이 기어 레버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이 아래쪽에는 금속으로 장식 처리를 해놨고요. P&D로 움직일 때 이 조작감도 뭔가 좀 탄력이 느껴지는 그런 조작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이제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심지어 상단에도 이렇게 지프 그림이 그려져 있고, 이 앞쪽에 버튼 눌러야지 P&D 변속을 하잖아요. 앞쪽에 그 빨간 버튼도 뭔가 눌렀을 때의 감각이 괜찮습니다. 기어 레버 왼쪽에는 사륜 레버가 있고요. 요즘에 이렇게 레버 타입으로 사륜 조절하는 차가 굉장히 드문데, 이 차는 이렇게 레버 타입이고요. 이것도 뭔가 좀 되게 클래식하죠. 그래서 이 사륜 레버가 여기 있다 보니까 이 기어 레버가 다른 차들에 비하면은 약간 좀 멀리 있습니다. 기어 레버 뒤쪽에는 컵홀더 2개가 있고요. 각각 3개의 날개가 있고, 이 가운데 부분의 홈은 딱 이렇게 핸드폰 꼽을 수 있는 그런 용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센터 콘솔 박스는 2단이에요. 이 커버를 열면은 일단 여기에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열면은 이렇게 센터 콘솔 박스가 나오는데, 이 바닥에도 물건 움직이지 말라고 이렇게 소재를 깔아놨고요. 그리고 이게 보는 것보다는 좀 용량이 크고 좀 깊어갖고 생각보다는 좀 많은 물건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도 USB 단자 하나가 있고요. 글로브 박스도 모니터처럼 좌우가 좀 좁아요. 이렇게 좁고 좀 깊은 그런 방식이고요. 보는 것보다는 용량이 좀 큽니다. 실내에서 소재가 가장 좋은 부분이 이 운전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림에 적용된 가죽이 약간 좀 푹신하면서도 손에 잡히는 감각이 좀 쫀득해요. 특히 차가 주행거리가 18,000km다 보니까 길이 되게 잘 들었는지 손에 잡히는 감각이 꽤 좋습니다.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은 이것도 다른 물리 버튼처럼 좀 큼직큼직한 편이고요. 계기판은 풀 디지털은 아니고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섞인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고요. 이 차는 물리 버튼이나 모니터 내의 폰트는 좀 다 크잖아요. 근데 계기판에 있는 그래픽이라든가 폰트 이런 거는 좀 되게 작아서 뭔가 좀 가운데 또는 양쪽에 좀 오밀조밀하게 모인 그런 느낌이고요. 이 차는 왼쪽은 EV 게이지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전이라든가 그런 속도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서는 트릭 컴퓨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보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프로드라든가 사륜의 작동 상황 이런 것도 확인이 가능하죠. 보통 미국 차들은 시트가 조금 작은 편인데 이 차도 시트가 약간 좀 작은 편에 속하고요. 근데 좌우를 지지해주는 그런 기능성은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주행거리 때문에 저 시트 가죽도 좀 길이 들어서 그런지 뭔가 쫀득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좌판 부분은 가죽이 약간 좀 울어있죠. 그리고 요즘에 나온 차들과는 달리 이 차는 시트 조절이 전부 수동이에요. 근데 조절하는 게 전부 좀 다 제각각입니다. 이렇게 등받이는 이 줄로 조절하고요. 높낮이는 이 레버로 조절하죠. 참고로 이 차는 정통 오프로드답게 시트 포지션이 좀 높은 편이죠. 그 아래쪽에 마운트를 보면은 시트 포지션을 좀 이렇게 임의로 높였어요. 그래서 포지션을 가장 낮춰도 약간 좀 껑충한 그런 포지션이 됩니다. 윈도우 버튼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좀 다르죠. 일단 윈도우 버튼이 없어갖고 약간 좀 썰렁한 그런 느낌이 있고요. 사이드 미러 조절의 버튼도 그 위치가 약간 좀 다르죠. 다른 차와 또 다른 게 도어 포켓인데 이렇게 1열까지 그물로 도어 포켓을 처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를 전부 다 도어 포켓으로 활용을 할 수 있어갖고 실질적으로 담을 수 있는 용량은 굉장히 크지 않나 싶습니다. 참고로 이 차는 이 도어도 탈착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공구를 사용해서 탈착은 할 수가 있습니다. 운전대 왼쪽에는 등하류 다이얼과 드라이브 모드가 있죠.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가 하이브리드와 일렉트릭, 이세이브 3가지고요. 요거는 주유구죠. 참고로 이 주유구 커버도 이게 쇠예요. 보통은 이제 철판과 같은 소재거나 뭐 플라스틱이나 그런데 이게 쇠라서 뭔가 쇠인데 약간 좀 고급감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게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훨씬 편해진 거죠. 기존에는 이렇게 다 키로 열었어야 되는데 랭글러의 2열 거주성은 생각보다 괜찮습니다. 2열의 레그룸이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앉으면은 무릎과 앞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밖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2열의 레그룸 자체가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닌데 이 차가 지붕이 높아요. 머리로 주먹이 2개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공간이 그렇게 좁다 그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리고 등받이 각도는 좀 서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따로 등받이 각도 조절은 안 됩니다. 이 차는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도 꽤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트를 가장 낮춘 상태인데 신발을 넣으면은 이렇게 상하의 공간의 여유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레그룸 대비해서 그 아래쪽의 공간이 넓은 편이고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C40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렇게 1열 시트 포지션을 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심코 신발 넣으면은 여기에
정강이가 닿아서 아플 수가 있는데 이 차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정강이가 아픈 거를 방지를 할 수 있는데 C40은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배려가 부족한 거죠. 이 가운데는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있고요. 1열보다는 이게 크기가 좀 작죠. 그리고 1열처럼 윈도우 버튼도 요 가운데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이렇게 220이 있고,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뭔가 수납 공간으로 보이는 이게 있는데 이게 너무 얕아갖고 여기에 정확히 뭘 수납을 해야 되는지 약간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그 위쪽에 좀 길쭉한 데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핸드폰 놓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 차는 파워탑 모델에서 이 캔버스 루프를 전동으로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원터치로 지붕 전체가 열리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썬루프보다는 개방감이 훨씬 크고요. 오픈카보다는 조금 못하고, 어쨌든 전부 열면은 개방감이 굉장히 큽니다. 트렁크가 열리는 방식도 좀 특이합니다. 보통 미국 SUV들 보면은 이 뒷유리는 따로 열 수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차는 이제 구조적으로 그건 안 되고요. 이 밑에 트렁크는 이렇게 열고, 그리고 이 뒷유리는 또 이렇게 따로 여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면은 뭔가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가 굉장히 커 보여요.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784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은 1909리터까지 들어갑니다. 이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여기에도 이렇게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전 케이블이죠. 2열 시트를 접는 방식도 약간 독특해요. 일단 2열 시트 이 바닥 커버를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2열 시트 접은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2열 시트를 접으면은 이제 용량을 더 크게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SUV에 달리 트렁크부터 2열 시트까지 굉장히 좀 턱이 높은 편이죠.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기본 EV 모드인데, 그 전까지 사용했던 주행 모드와 상관없이 시동을 키면은 기본 하이브리드 모드로 이제 세팅이 되고요. 시작이 되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도 EV 모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아주 0이 아닌 상태야. 근데 배터리가 다른 하이브리드 그렇듯이 배터리가 0까지는 안 내려가는 것 같고요. 계속 써도 딱 1% 정도까지만 이제 한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기본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생각보다는 조용하긴 한데, 이 차가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오프로드고 방음이 아주 잘 된 차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장법 소리가 다른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보다는 좀 크게 들립니다. eSave 모드로 변경을 하면은 이렇게 엔진 시동이 걸리잖아요. 이렇게 정차 시 엔진 소리는 꽤 큰 편이죠. 보통 하이브리드가 엔진 시동이 걸리면은 소리가 큰 경우가 많은데 이 차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게 제가 설정을 배터리 이제 충전 위주로 해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는 저 RPM이 좀 높고요. 지금 1500rpm. 근데 그냥 기본 RPM, 예를 들어서 이제 1000rpm 이하에서도 엔진 소리가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차의 성격 대비해서 이 진동 대책은 생각보다는 좋은 편이에요. 지금처럼 엔진 시동이 걸려있는 상태에서도 운전대로 좀 아주 가늘게 있어갖고 이거는 다른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2리터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 한 쌍의 전기 모터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 모터가 출력이 다른 앞뒤에 하나씩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차 역시도 이렇게 전기차 모드 저속에서 가상 사운드가 들리는데, 다른 차들의 가상 사운드에 비해서 이게 좀 볼륨이 큰 편이에요. 이 가상 사운드의 볼륨이 유난히 크다기보다는 이 차가 좀 방음이 약하다 보니까, 그래서 실내에서 들리는 그런 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배터리 잔량이 72%, 잔여 가능한 주행거리는 30km에서 이렇게 저속으로 하이브리드에서 주행을 하면은 이제 EV 모드로 주행이 되는데, 이렇게 EV 모드에서는 요즘 나온 차들 대부분 다 그렇죠. 전기 모터로 구동을 해도 그런 이질감은 거의 없는데, 뭔가 이 소리 때문에 이질감이 있어요. 보통 가상 사운드가 있다고 해도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소리가 크기도 하지만 뭔가 좀 이렇게 거친 그런 가상 사운드여서 처음에는 아니 하이브리드의 가상 사운드가 좀 이렇게 소리가 약간 좀 큰가 또는 거친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참고로 다른 미국 차들이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감흥 있잖아요. 모니터 이제 어두운 곳 지나와서 다시 이제 회복될 때 이게 좀 반응이 조금 느린 편이고요. 어쨌든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은 상황에 따라서 엔진 또는 전기 모터 또는 두 개 합친 이거를 자동으로 자기가 결정을 합니다. 제가 3년 전에 지금의 랭글러 사하라를 처음 탔을 때 구형에 비해서 승차감이 많이 좋아지고 특히 방음이 좋아진 거에 약간 좀 놀랐는데, 이 차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사하라와
방음이라든가 승차감 이거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차가 소프트 캔버스 톱이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100km 한 110 이 정도가 넘어가면은 그때는 이제 천장에서 이제 바람 소리가 좀 많이 납니다. 보통 이렇게 전고가 높은 차 또는 시트 포지션이 높은 차가 시야가 좋잖아요. 이 차 역시도 시트 포지션 가장 낮춰도 앞쪽이 되게 잘 보입니다. 이게 요즘에 나오는 다른 SUV에 다른 게 그 전방의 시야 자체가 뭔가 이렇게 내려다보죠, 보닛을. 요즘에는 SUV들은 시트 포지션 낮추면은 보닛이 이제 좀 이렇게 보일랑 말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보닛이 되게 잘 보입니다. 보닛을 이렇게 내려다봐요. 그리고 사이드미러는 바깥쪽 이만큼이 볼록 거울이에요. 그래서 보통 미국 차들 운전을 하면은 이쪽에 사이드미러 사각지대가 되게 큰데 이 차는 그거보다는 좀 더 있는 편이고, 보통 오프로드들은 속도가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방음을 이렇게 많이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로드로 달리면은 그런 좀 방음이 상대적으로 좀 취약하죠. 근데 이 차는 속도에 따라서 느끼는 방음이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100 이하의 속도로 달리면은 방금 같은 콘크리트에서는 이제 타이어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리고, 아스팔트로 오면은 바람 소리와 타이어 소리가 반반 정도로 들리고, 2 이상 올라가면은 바람 소리가 이제 가장 크게 들리고 그렇습니다. 지금처럼 90으로 정속 주행할 때 들리는 바람 소리의 대부분은 앞유리와 이 천장입니다. 이게 보통 소프트 톱 같은 경우에는 하드 타입에 비해서 이 위에서 바람 소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좀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오픈카 같은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거죠. 그래서 보통 그 오픈 바디 차들 보면 하드 탑 있고 소프트 탑이 있잖아요. 근데 소프트 탑이 더 시끄럽잖아요. 이제 그거와 좀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참고로 에너지 플로우는 모니터에서 그 E 하이브리드 메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드라이버 모드에 따라서 배터리 충전 또는 방전 이거를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이브리드 모드에서는 물론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이렇게 천천히 가속을 할 때는 이제 충전, 방전 이게 굉장히 좀 뭐 빈번하게 왔다 갔다 하고요. 그러니까 보통의 하이브리드처럼 이 차 역시도 이제 충전도 빠르고 방전도 빠른 편입니다. 보통 이런 성격의 차들이 제어가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 차 역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올로드에서 이제 회전을 좀 빨리 하는 그런 컨셉은 아니죠. 그래서 이 차 역시도 회전할 때 좀 제어가 일찍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생각보다는 좀 속도가 많이 나오고요. 이게 좀 타이어가 타여서 그런지 회전할 때 약간만 좀 이렇게 무게가 실려도 소리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3년 전에 시승했던 사하라처럼 이 차도 승차감이 꽤 좋은데, 그러니까 승차감도 좀 여러 가지 요소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체에서 비롯되는 승차감만 말씀을 드리면은 3년 전에 시승했던 사하라와 거의 비슷합니다. 이렇게 저속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충격이 큰 과속방지턱 지날 때도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예전에 그 랭글러 워낙 전통이 있잖아요. 그때 시승했던 그런 기억들이 많이 남아갖고, 와, 그때에 비하면은 진짜 승차감이, 특히 충격 흡수 능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구나 라고 느낍니다. 심지어는 이 차가 2열의 승차감도 좋아요. 보통 이런 성격의 차가 공통점이 몇 개가 있는데, 제어가 좀 일찍 많이 들어가고요. 요즘에 나오는 다른 차들에 비해서 언더가 약간 좀 더 생깁니다. 특히 차가 이제 오르막에서는 내리막보다 언더가 조금 더 있네요. 좀 전에 승차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차가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도 좋아요. 저는 이번에 랭글러에서 2열은 이제 처음 타봤는데 예상했던 것보다 2열의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차가 1열에서는 승차감이 프레임 타입 치고는 충격 흡수를 되게 잘하고, 소위 말하는 그렇게 좀 우당탕탕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좀 적거든요. 특히 안 좋은 노면 지날 때 프레임 타입은 좌우로 이렇게 팍 하고 이렇게 흔들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1열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고 2열도 그런 움직임 또는 충격이 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2열의 승차감이 훨씬 좋았고요. 종합적으로 보면은 2열의 승차감은 적어도 최근에 시승했던 모델 Y라든가 렉스턴 스포츠 칸 이런 차들보다는 승차감이 더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좀 의외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차가 1열에서 고속주행을 하면은 이제 앞쪽에서 부딪히는 또는 천장에서 비롯되는 풍절음이 가장 크게 들리는데,
2열에 타면은 오히려 앞쪽에 또는 천장의 풍절음이 1열보다 더 적게 들려갖고 그런 면에서는 좀 오히려 우위에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역시 2열은 이제 뒤쪽에 그 휠하우스 쪽 그쪽 또는 그쪽에서 이제 펜더 쪽에서 부딪히는 그런 소리가 좀 더 가깝게 들리긴 하죠. 참고로 이 차가 스포츠카로 치면은 그 와이드 펜더를 단 그런 컨셉인데, 그래서 사이드 미러로 보면은 뒤에 펜더가 이렇게 툭 튀어나온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거 보면은 약간 좀 포르쉐 911 약간 비슷한, 디자인은 좀 완전 다르지만 느낌도 들곤 합니다. 가속력 역시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기본적으로 2.0 가솔린 터보 엔진이 출력이 좀 높기도 하지만 이제 한 쌍의 전기 모터, 특히 뒤에 달린 모터가 136마력이어서 이게 동시에 발휘가 되면은 생각보다는 강한 좀 가속력이 나옵니다. 제 동영상 기준으로 보면은 정지에서 170km까지의 가속 시간이 약 한 17초 정도가 되는데,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은 300마력 이상 가솔린 엔진의 중형 SUV, 예를 들어서 포르쉐 카이엔이나 GLE 450이나 그런 차들과 정지에서 170km까지의 가속 시간은 거의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이상 넘어가면은 아무래도 이 차가 공기 저항이 더 많이 받기 때문에 가속력이 처지고, 결정적으로 이 차가 180에서 속도가 제한이 돼요.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서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EV 모드로 가능한 주행거리가 더 높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일렉트릭 모드로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갑니다. 요즘에는 하이브리드도 한 90까지는 EV 모드가 이제 가동이 되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제 절대적으로 배터리 용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는 못 가잖아요. 근데 이 차는 그 배터리 잔량이 남아있는 한 계속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배터리가 41% 남았고 주행거리가 19km인데, 그러니까 이대로 그냥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이제 제가 벤츠 그 PHEV 시승할 때 설명을 드린 것처럼 운전자가 어느 정도는 좀 시스템을 좀 이해를 하고 운영을 하시는 게 좀 더 연비에 유리하긴 합니다. 참고로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가속을 또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배터리 방전을 하거나 충전을 하거나, 그런데 이게 좀 더 빨리 달리거나 또는 충전 위주로 하면은 충전은 더 빨리 되는 대신에 연료는 더 많이 먹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면은 그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되지만, 뭐 실제로도 그거일 수도 있고요. 근데 도심에 진입할 때 또는 이제 주거 지역을 지나갈 때 그때를 대비를 해서 배터리를 주행 중에 보존을 하거나 충전을 더 시켜 놓으면은 이제 그쪽에 가서는, 그리고 보통 이제 시내로 들어가면은 연비가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시스템을 약간 좀 이해를 하시면은 좀 더 효율이 높은 그런 운전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연비도 좋습니다. 이 차가 정속 주행할 때는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EV 모드로 하면은 또는 하이브리드로 하면은 이제 EV 모드가 있기 때문에 저 순간 연비가 99까지 올라가지만, 예를 들어서 eSave로 하면은 이게 우선적으로 엔진만 가동이 되거든요. 100% 엔진만 가동이 되는 거 아닌데 이제 거의 엔진만 가동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시속 90으로 정속 주행을 하면은 순간 연비가 리터당 11, 12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무겁긴 하지만 2리터 엔진인 걸 감안을 하면은 이렇게 좀 정속 주행할 때 이륜 상황에서도 그렇게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시속 110에서는 리터당 한 10 이 정도? 뭐 그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통상적인 2리터 엔진의 SUV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정속 주행할 때 연비가 잘 나오는 편은 아니죠. 근데 이 차가 역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여서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는 연비가 잘 나옵니다. 참고로 어제 오늘 분당에 이제 2번 총 왔다 갔다 왕복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평소대로 제가 또 시승도 하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 연료 게이지가 반 남았어요. 반.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이게 체감 연비가 좋은 거죠. 어제 오늘 운전하면서 느낀 거는 이 차로 일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또는 승차감, 소음, 바람소리, 이거에 대한 한계는 대략 한 110 정도 같아요. 110 정도. 그러니까 대략 한 100km, 110 이 정도까지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과 이제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이게 110 이상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소리 때문에 말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는 그냥 오픈카, 소프트톱의 오픈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좀 더 편해요. 그 차들 보통 위에 바람소리가 많이 나잖아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고속주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앞에서는 소리가 거의 안 들리고 타이어 소리도 전혀 안 들리고, 그 정도로 이 위에서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가장 크죠.
주행하면서 여기 만져보잖아요. 그러면 이 지금 소프트톱이 떨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기본적으로 고속주행을 위한 차는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캔버스톱, 그러니까 지붕이 전체가 다 열리는 캔버스톱 같은 경우에는 그런 느낌이죠. 비도 잘 안 오고 햇빛 좋은 캘리포니아나 모하브 사막을 위한 그런 차. 참고로 이 차는 진짜 비가 잘 안 오는 그런 지역에서 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차가 뭔가 되게 다 조각조각 열리잖아요. 뭐 이게 탈거가 된다거나 앞유리가 열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 치고는 실내에서 잡소리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이거 굉장히 의외였어요. 이 정도 컨셉이면은 뭔가 실내에서 잡소리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실내에서 잡소리는 거의 없고요. 대신에 저 바람은 들어와요. 운전석 도어 이렇게 보면은 저기에 그 틈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만큼. 그래서 지금이야 기온이 영상 12도, 13도니까 안 춥지. 아마 겨울에는 이 바람이 들어와갖고 좀 춥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이브리드의 연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본적으로 엔진의 효율이 좋기도 하지만 이렇게 하이브리드 모드에서 정차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배터리가 별로 없어도 EV 모드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일반적인 ISG보다 훨씬 오래 가죠. 이 차는 엔진이 꺼질 때 뭔가 좀 되게 천천히 꺼집니다. 최소한 떨림을 줄이겠다, 뭐 그런 목적인지 심지어 저 RPM 게이지 반응도 되게 천천히 떨어지고요. 반면에 엔진 시동이 켜질 때는 상대적으로 좀 크게 느껴지고요. 방금은 사륜으로 코너를 돌았고요. 확실히 이륜에 비해서 이렇게 좀 빨리 회전하는 상황에서는 좀 더 둔하고 언더도 좀 더 많이 나고 제어도 좀 더 많고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 랭글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을 시승을 했는데요. 현행 모델 처음 나왔을 때 사하라 시승했을 때도 생각보다 상품성이 좋았고, 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예상보다는 전체적인 상품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속력이라든가 연비 이런 면에서 생각보다 좋고, 특히 사하라에서 느꼈던 그런 승차감이 이 차 적어도 하체로 국한을 하자면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을 줄 수가 있고, 바람 소리가 큰 거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바람 소리가 싫다, 또는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시간이 좀 더 많다, 그럴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그 하드톤 모델 있잖아요. 이게 두 개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고르시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차는 랭글러를 타면서 좋은 연비와 함께 오픈카 같은 개방감을 얻고 싶다, 이런 분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가격은 좀 높습니다. 이게 기본형 랭글러보다 가격이 한 2천만 원이 높은데, 그러니까 그 차보다 분명히 연비가 좋긴 하지만 진짜 주행을 아주 많이 하지 않으면은 그 연비로서 2천만 원을 회수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경제 논리로 이제 다가가면, 또는 구입을 하면은 답이 안 나오고, 역시 랭글러는 그렇게 머리보다는 가슴으로 다가가는 그런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랭글러가 초기 모델부터 또는 지금 모델도 감성이나 헤리티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실제 오프로드 성능도 괜찮지만, 근데 이 시정 역시도 그런 면이 여전히 좀 많이 남아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사륜 레버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이렇게 레버 방식이 없잖아요. 다 다이얼로 이렇게 돌리거나 뭐 그렇게 전자식으로 하는데, 이 차는 그냥 예전에 그 방식. 특히 이 차가 이렇게 사륜 레버로 바꾸잖아요. 이렇게 내리거나 이렇게 바꿀 때 뭔가 이런 그 수동이나 그거와는 좀 다른 그런 또 묘한 쾌감이 있어갖고, 이런 것도 그 랭글러의 그런 감성적인 면을 높이는 그런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들은 일반적인 자동차의 관점으로 보면은 장점보다는 단점이 이제 훨씬 많죠. 근데 이 차에 원래 갖고 있는 그런 목적, 기능성, 그걸 생각을 하면은 단점보다는 또 장점이 훨씬 많은 차고, 특히 예전에 오프로드 같은 데서 시승했을 때 경험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 차는 올로드보다 오프로드에 들어가면은 뭔가 승차감이 더 좋은 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지프 랭글러 4x2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